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법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법은 바로 사회의 준칙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준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법 이외에도 관습이랄지 종교규범이랄지 또는 도덕이 있지만 거기와 비교되는 법의 개념을 좀 봤습니다. 그럼 법이라는 게 뭐냐? 이걸 우리는 법원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법은 법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성문법과 그러니까 법전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문법이 있어요. 법전 형식으로 이루어진 성문법이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준칙을 다 정할 수 없어서 불문규범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경찰관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 무기를 어느 정도를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법에서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에서 뭐냐면 과잉 진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자, 불문규범 중에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이라는 이런 불문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이제 법이라는 게 뭐냐와 관련해서 성문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전 형식으로 나와 있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있죠. 헌법. 헌법은 전문이 나오고요.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기본 이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과 그리고 국가 구조를 한 통치 구조를 정해놔요. 그래서 통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법원,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기본 원리를 정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 또는 인권분 존중주의랄지 국제평화주의랄지 이런 걸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정해놓죠. 국민의 기본권. 뒤에서 우리가 기본권이 뭐냐라는 걸 볼 겁니다. 뭐 행복주거권도 있고요, 평등권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등등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아무튼 최고 규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하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 규칙 등은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법 단계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켈젠이라는 사람이에요. 켈젠. 이 켈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법 단계설을 취해가지고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위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법률 명령과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헌법이 위반되면 이건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은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은 추상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법률로 그걸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헌법 21조에 보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국민은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좁은 의미의 입법기관, 즉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과 법률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라면 조약과 국제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법률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만 적용이 돼요. 자, 근데 국제화 시대에 외국과의 관계에서 같이 함께 규율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 거죠. 미국 군인, 즉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게 주한미군이죠. 자, 그러면 주한미군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미합중국은 조약을 체결했죠. 이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소파 협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조약이라고 그래요. 조약은 국제관계 설정하는 것이고요. 국가 간 문서인데 조약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방 당사자가 돼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소파 협정뿐만 아니라 FTA 협정이죠.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조약이고요. 국제법규라는 게 있는데 이 보편적 규범으로 세계 다수가 승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승인할 필요는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볼 때 일반적으로 승인됐다면 우리 헌법에서는 뭐냐면 국제법규를 다 받아들여주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면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과 동급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조약이라면 그런 거는 명령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법원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법원이라는 건 법의 존재, 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국내법과 같은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뭐 헌법과 같다라는 견해도 나올 수는 있지만 헌법보다는 하위로 보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동급이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명령과 동급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명령과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는 국회의회에서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위임을 해줘요.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러이러한 것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주면 행정부, 즉 이 대통령이나 총리나 각부 장관이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인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장관이 만드는 법이라고 볼 수 있죠. 법률보다는 하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과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집행명령은 뭐냐면 절차를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음주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절차를 정하는 걸 집행명령이라고 하고요. 내용을 채워넣을 때 이렇게 법률에서 위임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위임명령으로 이렇게 정해놓죠.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이랄지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주면 그러한 대통령령이나 이렇게 명령에서 시험 과목이랄지 이런 걸 정해놓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위임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명령 안에는 명령이라고도 하고 법규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명령 안에는 집행명령과 그리고 위임명령이 있고요. 자, 규칙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행정규칙은 뭐냐면 근무규칙 같은 건데 여기서 중요한 내부 질서 규율과 관련된 거예요. 내부 질서 규율과 관련된 거죠. 국립대학교의 사칙이랄지 이런 것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안에 근무규칙, 교대와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죠. 통일된 양식을 쓰고 싶을 때 하는 것들을 바로 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은 이 내부 질서만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한테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행정규칙은 굳이 공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규성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법규성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국민을 구속하는 요령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치법규를 써요. 1997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이 조례입니다.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규칙, 행정규칙과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서는 행정규칙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규칙입니다. 단체장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규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문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성문법이라는 것은 헌법, 법률 그리고 조약과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규로서 이제 정해진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명령과 행정규칙 그리고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법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성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문법이라고 할 때 이렇게 문서화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이제 불문법이죠. 문서화 돼 있지 않는 법 이걸 이제 불문법, 문서화 돼 있지 않다 이걸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부터 나오는데 법전에 없지만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이 법으로 된 건데 관습이라는 것은 반복적 관행이에요. 반복적 관행이 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흘러가는 물을 사용하는 권리인 유수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 보면 논이 있겠죠. 그래서 물에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요. 자, 그러면 위에서 물 다 써버리면 아랫 사람들은 물을 쓸 수 없잖아요. 근데 물을 자기가 이렇게 쓰고도 남은데 그거를 수류를 바꿔가지고 다른 곳으로 물을 보내버린다. 그럼 하류는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남은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이 관습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된다. 이게 민법상 인정이 되는 유수 사용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듭된 관행이 사회생활 속에서 법적 확신을 얻었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 충분히 인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법적 규범으로서 인정을 해준다. 관습법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규율하는 사법의 영역에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공법 영역에서는 관습형법 금지 원칙 때문에 형법에는 관습법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서 나오겠지만 관습헌법은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들이 뭐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수목의 미분리 과실에 대한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좀 어렵죠.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울 건데 이게 이제 담보라고 하면은 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더 땅에 있는데 저당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산의 양도담보라는 게 전당포에 맡기는 거 있잖아요. 시계 맡기고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이제 돈을 빌리는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전당포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이게 시계를 맡기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으면 찾는 거 이런 건데 이게 법에서는 양도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제 내가 돈 갖고 오면 다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관습법상 인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법전에 없었던 것들이.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제 토지가 있죠. 건물이 있어요. 토지에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 내가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어. 근데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내가 팔아놓고 내 땅이니까 이렇게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물만 팔았어도 어때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에 대한 미분리 과실에 대한 명인 방법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사과나 배나 있잖아요. 자 그럼 열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땅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건데 이 사과나 배 팻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거는 지금 내가 샀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과나 배, 이 과실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관습법상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민법에 있고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해가지고 묘지 있죠, 묘지.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아까 법정지상권도 똑같은데 이게 내가 산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묘지를 썼단 말이죠. 자, 그래놓고 야, 내 땅이니까 이렇게 너 묘지 쓰지 마 이러면 안 된다. 묘지를 썼으면 당연히 거기에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좀 더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성립 요건을 보면 이 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관행이 있어야 돼요. 이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평균인을 봤을 때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다. 아까 유수 사용권처럼요. 이 밑에 이제 논이 있는데 물을 전혀 쓸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 평균인들이. 그러면 이게 법으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법도 어디까지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해서는 안 돼요. 계속 관행이 예를 들면 뇌물 주면은 뭐 허가를 해주더라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됐다고 해서 그걸 법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선량한 풍속에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첩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관습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습헌법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수도인가 이게 헌법이냐. 근데 헌법 전에 보면은 이 서울을 수도로 한다 이런 조항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세종시로 이제 그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면 수도를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헌법 전에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없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관행이 쌓였고 법적 확신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나온 건데 결국 헌법적 사항도 관행이 있고 그리고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헌법으로 인정이 된다. 이게 관습법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관습헌법은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법적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등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관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문법에 보충하는 불문법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관습법은 동등한 효력을 인정을 하자는 게 헌법재판소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관습법의 효력 등이 나오는데 성문법과 관계에서 성문법이 없는 거만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이 된다는 보충적 효력설이 있고요. 그리고 변경 개폐까지도 하는 변경적 효력설이 있고요. 그리고 있는데 보충적 효력설이 판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관습헌법은 대등한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성문법을 보충한 효력만 인정해주는 게 판례지만 관습헌법의 경우에는 대등한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문법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민법에는 뭐라고 되냐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가고 관습법은 조리에 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충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도 보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습법은 아니고 사실인 관습인데 이거는 뭐냐면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규범은 관습법과 달리 이제 관행만 있고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은 승인되기 이르지 않는 거. 아직 법적 확신은 없는 거예요. 이 법적 확신까지 인정이 된다면 관습법인데 아직 관행은 있는데 법적 확신이 없는 거. 이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건 법규 효력을 가지지만 사실인 관습 법규는 아니죠. 그럼 법이라는 건 뭐냐? 법규라는 거는 판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습법이라는 것은 당사자 주장 입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직권으로 확정하는 건데 이 사실인 관습은 법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이 관행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럼 관습법이라고 하면 법이니까 당연히 판사님이 직권으로 당사자 주장 안 해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인 관습은 그게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시죠. 조리입니다. 조리. 관습법, 지금 불문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전에 없는 내용으로서 조리라는 건 뭐냐? 조리. 일반 원칙.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물의 이치, 도리, 그리고 공서, 양속, 경험, 법칙, 사회 통념 또는 일반 원칙 이런 거야. 누구나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법전에 없어도. 법의 흥결시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에요.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넘어가실까요? 그다음에 판례법이라는 거 있어요. 판례법. 판례법이 법인가? 근데 이 판례가 계속 되면은 이 법원인가라는 게 뭐냐면 판례 하나에 나오면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판례법도 불문법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법원성 문제에 대해서요. 특히 미국은 법원성을 인정을 해요. 이게 선례 구속성 원칙이라고 그래서 판례를 법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실제 판결할 때 판사님들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인사고과에도 적용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판례가 법처럼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내용의 선례가 반복이 되면 판례법이라고 하는데 영미법계는 대부분 긍정을 한다. 근데 대륙법계와 우리나라를 포함해요. 우리나라도 판례법을 부정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선례 구속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상 판례도 이렇게 법으로서 이제 보통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문법은 관습법, 조리, 판례법까지 봤고요.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 법의 체계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법의 체계는 보면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국내법을 우리가 봤는데 일단 가장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사법이라는 게 있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중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회법이라는 것은 사법에다가 공법을 보충하는 거예요. 공법에 보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을 공법화시키는 겁니다. 사법의 공법화 이렇게 되는 건데 헌법이라는 최고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법, 형법 이게 이제 내용을 다루는 실제법은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를 다루는 겁니다. 이제 실제법과 절차, 내용과 절차를 다루는 거고요. 민법이나 상법은 실체법입니다. 근데 상법은 민법의 또 특별법이다. 이렇게 또 봐요. 특별법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 사회법은 노동법이나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나와요. 뒤에서 이제 다 나올 건데 아무튼 요 표는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회법은 사법의 공법화, 사법의 공법화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법을 공법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봐볼까요? 첫 번째,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들어갑니다. 국내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국내법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법이 있고, 미국 국내법이 있고, 중국 국내법이 있고, 북한 국내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국제법은 뭐냐면 국가 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약과 국제법규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국가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국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이게 작성하는 조약이 있고, 또한 관행으로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런 것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국제법인데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가 체결 공포된 조약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그랬죠. 헌법에서. 근데 국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국제 거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국제재판 관할권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제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도쿄에 있는 건물을 매매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본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을 법 이런 것들을 국제사법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끼리 거래를 할 수 있죠. 또한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이 산달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규율하는 법을 국제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정 사건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서 국제재판 관할권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 재판을 어디서 할 것이냐, 분쟁이 있을 때 일본에서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하는 것을 국제사법이라고 한다. 자, 넘어갈까요? 자, 공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일단 국가가 있죠.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 사이에는 개인 대 개인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적용되는 관계를 보통 사법이라고 보고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가 적용되는 것을 공법이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법과 사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게 될 텐데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공권의 주체, 공권력을 갖는 거예요. 주체와 국민 공공단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일어나는 공법관계를 규율한다. 공권의 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 공공단체면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요. 영조물 법인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국가와 공공단체와 상대방 사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 국가와 공공단체 그리고 국민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단체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와 시민, 주민과의 관계다. 자, 이렇게 되면 공법관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공법은 뭐냐? 헌법과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게 공법이니까 일단 체크를 내두시고요. 이게 공법이라는 거. 사법이라는 건 뭐냐? 사인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과 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이런 게 나눠지고요. 상법에는 회사법, 엄수표법, 보험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법은 자주 출제를 하는데요. 이 사회법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요소라는 법을 정하는 거죠. 사법의 공법화죠. 공법의 사법화가 아니라 원래 사법인데 사법에 공법적 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점 규제법이랄지 이런 것처럼요. 원래는 어떤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거래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지만 여기에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법적 규제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법의 공법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중간 영역이에요. 제3법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법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너무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자, 근로상권이라 이렇게 둬가지고 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보면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영역들이 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노동법 영역이 나오죠. 노동법, 그다음에 이제 경제법. 독과점 금지법이랄지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잖아요. 최저생活비를 준다든지 어떤 이 최저임금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리켜서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데 임금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법을 해가지고 이 이하를 주면 안 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렇게 통해서 바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회법이라는 것은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법과 사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요. 주체설, 이익설, 그 다음에 성질설, 생활관계설, 주의성생. 주체는 뭐냐면 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 상호간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면 공법이다. 아무튼 이렇게 국가와 공공단체 아무튼 국가와 공적인 단체가 주체가 되면 이거는 공법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익설은 뭐냐면 공적인 이익이냐 사익이냐 공익이면 공법으로 보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성질상은 뭐냐면 불평등 관계. 우리가 국가와 관계는 불평등 관계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어떤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라 하면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권력 관계면은 성질상 권력 관계면 공법이다.
평등하면은 사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생활관계는 뭐냐면 국민으로서 생활관계냐 개인으로서 생활관계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거 국민은 뭐냐면 국가를 전제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 생활관계로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생활관계설로 공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옷 사고 아파트 사고 이런 거 개인이잖아요. 이런 걸 사법으로 보자 이런 겁니다. 주체설, 이익설, 성질설, 생활관계설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러면 법을 다시 또 일반법과 특별법을 해요. 특별법 우선입니다.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요. 형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특수적인 사항에 적용되는 걸 특별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헌법이나 민법, 형법은 일반법이에요. 이 전자 일반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 그 다음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형법의 특별법,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도 형법의 특별법 이렇게 되거든요. 국가보안법도 형법의 특별법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은 어떤 일반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 자체가 일반법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어요. 실체법은 내용을 규율하는 겁니다. 자, 권리, 의무,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건데, 민법이라는 법은 예를 들면 계약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산다.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죠? 이렇게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럼 상법에 의해서 상거래를 해요. 어떤 상품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상품을 받을 권리, 그리고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권리가 있겠고, 그다음에 형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를 때려서 다치게 되면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죄가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 형벌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의무가 생기거나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런 권리나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을 내용으로 하면은 이거는 실체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정, 절차만 규율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 돈을 빌려줬는데 왜 안 갚아? 이렇게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증거를 빌려줬는지 증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증거를 통해서 범죄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고, 행정심판법도 예를 들면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면허 취소가 과연 잘 됐는지 이런 걸 절차를 규율하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부동산 등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라는 것은 이 등기를 하는 절차의 내용이지. 예를 들면 땅을 샀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샀으니까 내 거잖아요. 근데 야 너가 샀는지 어떻게 증명할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등기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절차법이다.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다. 이렇게 실체법과 절차법은 권리 의무 내용을 규율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용 없이 절차만 규율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이 있는데 강제성에 따른 거예요. 여기에 강행성 강제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강제성이 있으면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자의 의사 상관없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세금을 내가 안 내고 싶다고 안 내요? 내야 되죠. 이거는 바로 강제성이 있잖아요. 그런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공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에요. 형법, 행정법, 소송법 등은 강행 규정이고요. 의무 규정은 민법입니다. 그럼 내가 아파트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강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당사자의 사적 자치 원칙,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이 되는 이런 민법, 상법은 보통 이런 의무 규정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먼저 우선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얘가 뭐 3,000원이다. 이제 얘가 3,000원인데 나는 너무 좋아. 이게 색깔도 좋고. 그러니까 5,000원에 살 거야. 가능한 거죠. 여기에 이게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걸 의무 규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고유법과 계수법이 있어요. 계수라는 건 뭐죠? 잘 쓰지는 않는데 이게 이어받은 거죠. 고유법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있었던 법이고, 계수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가 이제 일제시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고요.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계수법이 있죠. 고유법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 우리나라에서 계수법이라는 건 다른 사회에서 온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 독일, 프랑스, 2차 이후에 미국에 이런 게 계수법들이 많이 있죠. 자,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법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의 효력. 그럼 법이라는 거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강행성도 있고 이러는데, 첫 번째는 이 법이 적용된 시간적 효력이 있어요. 법이.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법의 시행과 유효기간인데, 법률, 국회에서 만든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을 20일이 지나야 됩니다.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이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20일이 있어야 된다.
시행일로도 폐지하면 이제 끝나겠죠. 그다음 법의 폐지를 보면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났다 또는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법이 폐지됐다, 이게 교체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소멸하겠죠. 그다음에 구법과 다른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소멸돼요. 이렇게 배치되는 새로운 법,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적용되게 되면 이제 사라지겠죠. 자, 그다음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법률 불소급 원칙, 법률 불소급 원칙.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 예를 들면 청탁을 하면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에 청탁을 한 걸 처벌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을 딱 만들었으면은 그 이후로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자가격리 위반해서 처벌하겠다 법을 만들었으면은 공포하고 이 이후로만 적용되는 거지, 그 전으로 이렇게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이걸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은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시행 이전에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소급이라는 것은 법을 지금 오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제 일까지 끌어다가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거죠. 네, 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위시법, 그러니까 지금 행위 당시에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방지법에서 보면은 자가격리 위반이다라고 오늘 만들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자가격리 위반이 그제 했어. 그러면 행위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이 행위 당시에 법이 있어야 된다. 이걸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래요. 행위시법. 형법에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행위시법주의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소급표 금지. 동일한 범죄에 또 거듭 처벌하지 않되고요. 한 번 처벌하고 또 처벌하면 안 되죠. 이중 처벌하면 안 됩니다. 형법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과거로 소급하면 안 된다. 오늘 범죄를 딱 만들었다, 이제 이 청탁금지를 만들었다, 그럼 오늘 이후로 적용되는 것이지 어제 그제 일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시법주의. 사후법 제정 금지 원칙.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사후에 법을 제정하고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법에 의해 취득한 권리는 신법에 의해서 박탈될 수는 없다는 기득권 존중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면.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이제 이 법률 불소급 원칙은 법적 안정성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없다면, 이제 오히려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사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리한 소급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형법인데 이게 청탁금지법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벌 범위를 줄였어요. 축소를 했다. 이런 경우에 유리한 소급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얘가 나오는데요. 이게 민법과 상법의 경우에 이제 법률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 적용한다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사법부에서는 범죄 후 범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법률이 변경이 돼가지고 범죄로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구법보다 경하게 되는 신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전에 간통죄 처벌했잖아요. 근데 간통죄가 이제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지되기 전에 간통한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 중이야. 이런 경우에 그냥 처벌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이 변경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자, 그러면 간통죄로 이제 유죄 판결 나왔어. 근데 간통죄가 폐지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지만 일단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이냐? 이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이든 외국이든 다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미치는 모든 사실에서 자국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미치는 영공, 영해, 영토 내에서 국적 불문하고. 그래서 외국인이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속인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가서 범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땅은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이야. 이런 경우도 적용돼요. 자국민의 행위예요.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면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우리 국적의 국민에게 해외 어디에서나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면 우리나라 처벌할 수 있죠. 그다음에 기국주의는 뭐냐면요. 배나 항공기 있잖아요. 여기에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내는 있죠. 여기에 이 경우에는 자국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저기 홍콩 앞바다에 가 있어. 근데 배 안에서 누구를 때린 거야. 자, 그러면 이 배도 우리나라 땅으로 봐서 결국 우리나라 법을 적용했다는 게 기국주의예요. 자, 그럼 대인적 효력을 보면 국제법의 국가 간 상호 존중과 평등 원칙에 따라서 그 나라 영토 내에 행해지는 행위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속인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죄는 외국에서 행한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 오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란죄랄지, 그다음에 그 문서 이제 화폐 위조죄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세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건데, 특히 우리 테러 방지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와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랄지 이런 사안도 우리나라 법 적용하도록 테러 방지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형사상 특권, 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그 적용이 이제 배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 법의 실질적 효력은 실효성과 타당성을 요소로 하죠. 그러니까 법이 현실에 준수되고 실현되는 규정 효력을 실효성이라고 하고요. 법이 그 사회 내 구속력을 가질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도 없으면 실정보상 가치가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 법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형법에서 비범죄화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제 다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폐지돼야 되지 않냐. 특히 간통죄 같은 경우에도 돼요. 예전에 처벌했지만 이게 점점점 가서 사회 인식이 바뀌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한 타당성이 떨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